제목이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좀 숨이 차요. 마치 이렇게 출간 1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알라딘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독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건축과 삶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오늘도 기대할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건축가 승일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승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올 줄 제가 미처 예측을 못해가지고 성량이 좀 딸릴 것 같은데 작년 이무렵경에 이 책을 어줍다는 책을 갖다 내어가지고 한번 이 책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같은 제목으로 강연을 해도 강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다 잊어먹었으리라 생각하고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전혀 다른 제목을 가지고 이게 오늘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이 오래된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책에서 제가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굳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저는 또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 밖에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혹은 저 스스로도 다시 그 본질을 갖다가 되새기기 위해서 그 책을 갖다가 쓴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요즘 건축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심지어는 건축을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쩌면 그게 이제 그게 평균치적인 그런 어떤 이해 정도일 수가 있는데 사실 건축은 부동산으로 취급하면 너무 슬픕니다. 우리 삶이 슬퍼집니다. 혹은 건축을 좀 잘 봐줘서 기술이나 공학이라거나 혹은 좀 더 잘 봐줘서 예술이라고 이제 집어넣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가 건축을 갖다가 오해해서 생긴 그런 어떤 분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학과가 공과대학이나 혹은 미술대학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증조인데 그렇게 건축을 공학이나 예술 혹은 그 두 접점에 있는 그런 어떤 직능으로 생각을 하거나 학문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을 가시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한다고 할 겁니다. 건축은 가시적인 보기 위해서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이 공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공간 이 때문에 이 건축이 존재하는 거니까 건축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하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 이 공간에 오늘 와서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공간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겨우 설명하는 게 이제 천정이나 벽이나 바닥, 재료나 형태, 색깔 등등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공간에 오지 않은 분들은 그 설명을 듣고 공간을 건축을 2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그 순간에 건축은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건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공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이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여 있고 어떤 분위기였고 누가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받는 순간에 그 분위기를 알게 되고 그 공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갖다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인류가 시작한 다음에 건축이 먼저 있었지 결코 예술이나 기술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집은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살면서 기술이 또 발달하고 여유가 생겨서 예술도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 과정을 보더라도 건축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건축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건축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을 설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기 집을 설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무 집을 설계하는 거니까 나무 집을 잘 설계해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남이 어떻게 사는가를 파악하고 그 삶을 이렇게 살면 더 근사하지 않을까를 제안하는 게 건축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공부입니다. 삶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주로 문학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그래야 남의 삶을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떻게 산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 공부해야 되고 왜 사는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문사철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의 기본적인 학문이니까 건축을 굳이 어떤 장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축을 결단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과 공학, 혹은 예술, 미술 이런 게 건축의 속성일 수 있어도 그 부분일 뿐이지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건축을 먼저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사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건축을 갖다가 설명하는 결과로 대하고자 합니다. 가져온 제목은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추방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풍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작은 건축 하나를 갖다 먼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저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2009년에 돌아가셨을 때 불의의 그런 어떤 이 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주 작은 비석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참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비석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서에 이 작은 비석을 하나만 세워달라고 요청하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의 그런 어떤 거두들이 모여서 유홍준 전 문화청장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임옥상 선생 그리고 황지우 시인, 안병욱 선생 등등 강규철 선생 등등을 해서 이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유족들이 원했던 그런 어떤 땅은 이 사저의 뒤편에 있는 이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묘역을 안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는 물리적으로 우선 그 기능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아무리 어떻게 폄하한다더라도 이 대통령의 묘역인데 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이 장소는 그 크기가 우선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전체 공화산을 갖다 둘러보고 여기가 이제 투신하신 곳입니다. 부엉이반인데 전체를 갖다 둘러본 결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끝에 제가 이 땅이 적지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논밭에 있는 평지의 묘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직위를 곧장 이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상당히 생경한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추방하려고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이 작가가 오리엔탈리즘을 쓴 사람입니다. 서양인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신랄하게 해부하고 비판한 분인데, 이분이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을 갖다가 또 쓰셨는데, 거기에서 지식인에 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경계 밖에서 경계 안에 있는 관습과 제도를 갖다가 관찰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자가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진보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좋은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유대교의 관습에 비판하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갖다가 끌어안고 평화를 갖다가 외치다가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멸의 고독으로 사라진 분입니다. 혹은 석가모니 또 그랬습니다.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궁성 밖으로 나가서 안에 있는 분들을 보고 성찰하라고 외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세계는 발전한 게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성인의 대열에 끼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항상 자기 스스로를 밖으로 추방한 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 밖에 서 있던 그런 지식인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분은 특히 자기의 무덤이 국립묘지에 안정되는 것을 애초에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관습에 저 멀리 저 위에 군림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역에 자기를 갖다가 묻히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이미 밝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묘역은 우리 곁에 낮은 곳에 있는 광장적 묘역이 전 적당하다고 확신을 했고, 그 땅은 바로 여기가 그 길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마침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장례의 절차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제양하는 공간, 그리고 묻혀 있는 공간, 세 개의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땅 자체가 원래 이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땅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관념은 어떤 묘역을 만들어야 될까? 이 종묘정전의 마당에 관한 겁니다. 제가 한국 건축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희 건축의 원점이라고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종묘정전입니다. 종묘정전은 심지어는 서양인들까지 이제는 이 공간의 비밀스러운 것을 같이 알아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빌바오를 설계한 프랑크 게레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국에 이제 오면서 자기 혼자 종묘정전을 갖다 보게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종묘정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종묘정전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90m 길이의 아주 장중한 그런 건물이 기와가 지붕이 마치 집 표면 위에 압력을 갖다가 눌러서 폭발을 듯한 그런 어떤 장중한 아름다움을 가지는데, 어떤 이는 이 종묘 정전을 보고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이제 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종묘 정전의 아름다움은 정작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앞에 있는 비워진 마당, 월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월대는 지금 종묘정전은 지금도 조선왕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월대에서 1.5m 올라가 있는 부분이 영령들이 지금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월대에서 아래에 있는 1m 내려가 있는 곳은 우리 일상 삶을 사는 곳인데 중간 영역이 좀 월대입니다. 이건 지금도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 재건축의 정체성에 의심이 들 때는 늘 여기 가서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 막고 가는 그런 어떤 공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공간이 이 죽은 자와 이게 이제 일상의 공간이고 이게 이제 죽은 자의 공간에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월대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시려 그러면은 아무도 없을 때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일찍 혹은 오후 4시쯤 가면은 사람들 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시면은 거의 반드시 대단한 벅찬 그런 어떤 느낌을 갖다가 여러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울은 이 번잡한 도시 서울은 한가운데 있는 종묘정전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장소 때문에 이 성소 때문에 서울이 그나마 이 천박한 그런 어떤 기운을 갖다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이 대통령 묘역을 위한 이러한 삼각형의 땅을 1.5m 정도 들어 올리고 이 전체를 다 돌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물길은 그대로 살리고 이 돌은 종묘 정전의 돌처럼 박스를 갖다 깔고 제한하기로 추모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시민들의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어떤 글들을 갖다가 박석에 새기자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국민 박석이라는 이름으로 모으자고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발표된 지 불과 몇 줄 되지 않아서 10,000개로 제안했는데 빗발치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5,000개를 갖다가 다시 마감을 해서 전체 15,000개의 국민 박석이 깔려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곡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60m 길이의 곡장을 갖다 이렇게 두고 이런 스케치를 하고 유분 함이 모이는 곳도 이게 디자인을 해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만들고 들어와서 이 표면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의 디자인은 이목성 선생님께서 이제 이 표면을 갖다가 어떤 무늬로 해야 될 걸 하셨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어떤 뭔가 특별한 특별한 이 인공적인 문양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마을의 풍경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 바람이 있었는데 제 의도를 갖다 아셨든지 모르셨든지 이목성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이 내용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는 아주 일상적인 마을의 지도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길도 있고 물길도 있고 광장도 있고 쉼터도 있는 그러한 표정을 갖다가 담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기뻐서 그전까지 이목성 선생님께서 저한테 잘못한 걸 전부 다 용서하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하시라도 저는 용서할 마음. 그래서 1년 후가 되는 이 일주기 때 이렇게 완공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은 죽은 자의 공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죽은 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저 앞에 있는 이 보인돌 아래 한 4평 정도 되는 곳 위에 이제 있을 뿐이고 물론 여기에도 이 육신의 가루만 남아 있는 거지 혼은 여기에도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우리가 가는 곳이고 우리가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확인하러 가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있는 박석에 깔린 이런 글자들도 있는데 글자도 언젠가는 발길에 의해서 달아없어져서 추억으로만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직후에 저는 이 묘역을 설명하는 책자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 책자의 제목이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내서 이 묘역의 설계의 과정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묘역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묘역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추방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가시면 거의 처음 가시는 분들은 거의 노틀담 사원을 갖다가 보통 봅니다. 파리의 상징입니다. 에펠탑과 함께 오랜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작 노틀담 사원은 보고 오는데 노틀담 사원 바로 근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노틀담 사원을 갖다가 이 왼쪽으로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죽은 자를 기념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은 형태는 없고 이렇게 낮은 돌로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어떤 기념관이니까 굉장한 어떤 이 상징적인 그런 어떤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처럼 이렇게 아주 큰 건물로 나타날 법한데 이 건축은 건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건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틀담 사원에 대한 정의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갖다 맨날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상쩍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건물은 사실은 프랑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아니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누구에 의해서 찍혔는데 이 건물의 제목이 건축 제목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추방당한 프랑스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입니다. 추방당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사실은 비시 정권 이래로 폭력에 의해서 혹은 폭정에 의해서 주거에 학살당했던 그런 어떤 프랑스인들을 안치해 있는, 그래서 기념하는 그런 곳입니다. 문에 열려서 내려가면 굉장히 좁고 이게 가파릅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사방은 다 이렇게 높은 벽으로 위호가 되어 있고 저 구석 한쪽에 창살들이 있고 창살 쪽에는 시아느강이 이제 흐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입구가 나오는데 입구 안에는 약 2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각 공간마다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다시 나오면은 이게 바깥은 없고 하늘만 보이고 완전히 위호가 되어 있는,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추방당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해했었거든. 추방을 당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뺑비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추방당한 공간. 그러니까 주변은 바로 앞을 나가면 노틀담 사원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요란을 떠는데 그곳으로부터 스스로를 추방시켜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조용하고 묵상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성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라틴어 단어가 사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떤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 성소와 성소 주변에 있는 공간을 갖다 파움이라고 합니다. 파움이 보통 이 교회, 성당을 가리키는 말인데, 파움에 전치사 프로를 붙여서 파움이 하면 파움의 앞에 있는 공간이라서 이게 속세입니다. 이게 영어의 프로페인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페인은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속세에서 떠나야 되는 장소 이동을 뜻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서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 이동해야 경건성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건축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인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어떤 집단입니다.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속세에서 딴 데로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즘 이게 교회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도중에 며칠 전에는 또 이상한 그 목사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냥 교회 진정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을 다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고 거짓 그런 어떤 목자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워낙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 추방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예컨대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된 것이고, 그것도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항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세속을 떠나서 분류에 항의하는데 교회의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들기 시작하면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를 뽑는데 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드는데 누구 의의를 다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현대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 때문에 생겨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현대 생활 모던 라이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다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결과하고 말씀드리면 조금 과장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까지 건축이 뭐 이 장식도 많고 뭐 고딕 양식, 바로크, 로코코 하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장식들, 형태들이 많았죠. 근데 꼬르비제는 건축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슬라브 3개 그리고 그러니까 기둥이 몇 개 그리고 이걸 오르는 계단 이게 건축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후로 소위 슬라브 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슬라브 집만 이 공간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벽체만 이제 되면은 유리나 이제 다른 어떤 벽돌이나 되면은 이 건축은 기본적인 건축은 완성됩니다. 여기에 무슨 뭐 아치나 장식이나 이런 게 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골조에 대한 기술은 이미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모더니즘의 어떤 기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공업화가 되면서 모든 부품들이 양산 체제로 들어서니까 부품이라고 하는 것, 모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제안합니다. 그걸 우리 신체의 단위에서 뭐 이 손가락 길이, 발가락 길이, 다리 길이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길이까지 해서 이것을 우리 신체에 맞는 소위 휴먼 스케일에 맞는 모듈을 구성해서 모든 공업적 부품, 그런데 이런 형광등의 길이, 이런 지붕에 있는 이런 지붕의 텍스의 30cm, 60cm 크기 등등도 다 이 사람이 제안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근사한 유니트 따비타 시용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이 이후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지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파트란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주거 풍경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이론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류의 그림, 우리가 도시계획도를 보면 다 이렇게 붉고 푸르고 이렇게 이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도시를 갖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다 구분하고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견도류가 있고 도로도 이 사람 내용에 따르면 V1부터 V7까지 구분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본선도로, 직교도로 등등해서 도로별로 속도 제한을 두고 도로의 크기도 정하고 도로변에 짓는 건물의 종류와 숫자와 높이까지 다 구분해 철저히 계급화시키는 이러한 방법.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만든 도시계획의 이론도 이 꼬르비제가 만든 겁니다. 192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현대 생활이 기록됐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계 미학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합리성, 이성, 합리와 이성을 추종자였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평균치적으로 재단하고 모듈화 만들고 우리 생활을 갖다가 완벽하게 분류를 갖다 해내고 도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우리를 갖다가 이게 그런 위계적인 방법으로 살게 한 겁니다. 기계는 심지어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가 신봉했던 기계가 주는 그런 어떤 참혹한 그런 어떤 참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이 건축이라고 하는 직선, 그리고 아주 흰색, 아주 이게 정리한 그런 어떤 법칙이와는 건축이 전부 다였는데, 이 사람이 1950년대에 롱샹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당, 순례자 성당을 하나 설계를 의뢰받게 됩니다.
이에서 무너졌던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꼬르비제가 설계를 해놓은 게 그 전까지 직선의 그런 어떤 논리에서 완벽하게 탈피를 해서 이런 곡선으로 된 이상한 형태를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전후에 모든 사람들이 꼬르비제 이론에 의해서 도시를 복구할 때고 꼬르비제 이론에 의해서 주택 슬라브 집을 갖다가 만들고 아파트를 갖다가 직선의 아파트를 만들 때 꼬르비제는 내놓은 안이 이런 곡선의 자연스러운 그런 곡선을 건축을 내놓아서 꼬르비제를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고 충격과 허탈에 빠졌습니다. 꼬르비제는 더 이상 기계가 우리를 구제할 수 없다고 믿었던, 다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류의 곡선, 마치 무슨 기도하는 무슨 수녀의 두건, 혹은 기도하는 손, 노아의 방주, 수많은 메타포, 은유를 갖다가 생산해가면서 일어난 설계를 갖다 직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혁신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설계였습니다. 지금도 이 순례, 많은 순례자뿐만 아니라 건축의 학도들이 이 건축을 20세기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지은 지 벌써 60년이 훨씬 넘은 건축인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어떤 순례하는 그런 어떤 20세기 이 건축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을 가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을 갔다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다시 5번째 이제 가보고 가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옵니다. 특히 내부를 가면은 빛과 어둠에 관한 그런 절묘한 그런 어떤 배치, 배열, 그리고 창이 주는 광선이 주는 이 아름다움에 관해서 찬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후로 꼬르비제 건축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르비제가 가는 마지막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당시에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이 라툴레트 수도원을 설계해달라고 하는 꾸드리의 신부란 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꾸드리의 신부는 건축과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롱산 교회당을 갖다가 이제 꼬르비제에게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꾸드리의 신부가 이 꼬르비제에게 이 새로운 수도원을 갖다가 리옹 근처에 있는 수도원을 갖다가 의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남 프로방스에 있는 작은 수도원, 로마네스크 시대에 지어진 수도원 하나를 방문해보고 그 성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설계를 갖다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요구는 꼬르비제한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누가 건축 설계를 부탁하는데 그냥 당신 뜻대로 설계하지 말고 저희 가서 집 하나 보고 베껴서 설계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설계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르비제는 이미 익을 대로 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거장이고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고 이미 건축에 대한 모든 학습을 끝낸 사람이고 새로운 경지를 갖다가 찾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꼬르비제는 꾸드리의 신부를 갖다가 말을 듣고 그 성당을 갖다가 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1000km가 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잠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수도원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추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추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세계는 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세상은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삶, 이미다치오 크리스티를 본받아서 세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첫 번째 버린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열두 제자들입니다.
그걸 비타 아포스톨이라고 해서 사도적 삶. 이 사람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택하는 게 순교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듯이 사도들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등집니다. 이게 이 스스로를 갖다가 세상에서 추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순교를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택하는 것이 자기 가족과 자기 사회를 버리고 광야로 떠나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게 자기의 일반 일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기 삶을 갖다가 내모는 것입니다. 최초의 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수도자가 아랍의 그런 어떤 이집트 광야로 떠나 있던 사람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기록하면서 최초의 수도자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급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그리스 철학에서 견유학파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유행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갖다가 등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세상의 리얼리티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가호하게 만들므로써 전신 세계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정리한 사람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세기에 이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누르시아라는 지방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사가 수도원 규칙을 갖다가 만듭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자유를 획득해야 수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번잡한 그런 어떤 번뇌에서 구제를 해야죠.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체적 욕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그런 물질에서 그런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는 좀 훈련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기를 갖다 죄어 사는 그 모든 어떤 번뇌에서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유. 이 말을 베네딕트는 청빙과 동정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레귤라 마지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만듭니다. 총 76개의 조문으로 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유행을 하게 돼가지고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수도원이 로마에서 약 한 30km 남부에 있는 몬테 카시노라고 하는 수도원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 수도원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른 수도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수도원의 규칙이 굉장히 유효하게 돼가지고 루이 황제가 816년에 전 유럽의 수도원을 갖다가 통괄하는 단일 규칙으로 만든 게 이 수도원이 정착되는 계기입니다. 그 당시는 수도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관료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패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당시입니다. 이 보시는 보면은 스위스의 서부에 있는 세인트 갈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 세인트 갈렌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이 사본이 이 그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갖다 그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달리 확대해서 그린 게 흰종이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에 수도원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물론 예비하는 기능도 있고 주거하는 기능도 있고 여기 생산하는 기능도 있고 교육하는 기능, 의료하는 기능, 노동하는 기능이 다 있어서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실제로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교본, 그림적 교본이었는데 그걸 모형으로 만든 게 이제 이런 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큰 높은 그런 담으로 이게 둘러싸서 바깥으로부터 스스로 추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도원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클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프랑스의 중부에 있는 클론이라는 지역의 수도원이 11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수도원은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사들이 타락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딕트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성무일도라고 하는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 이 오전 예배, 점심 예배 미사들이 이제 쭉 7가지 미사가 있는데 8가지 미사가 있는데 이거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갖다가 위주로 한 그런 어떤 수도원을 갖다 다시 창설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수도사의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클루니 수도원으로 모여들면서 대단한 그런 어떤 수도원이 번성하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갖다 여러분 기억하실, 공부 잘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교권과 왕권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는 하인리 4세와 그리고리 7세가 1070 몇 년도에 이제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 교황이 황제가 갖고 있는 사제의 임명권을 갖다가 박탈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하인리가 반발했는데, 많은 제후들이 교황 편을 드는 바람에 하인리 4세가 이 카노사까지 와서 1월달에 맨발로 이 카노사의 성 밖에서 사흘 동안을 갖다가 눈이 오는 가운데 빌고 나서 이 교황이 이제 용서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정도로 이 11세기에는 교황의 권한이, 종교의 권력이 최고로 치닫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클론이라는 수도원도 무려 말이 수도원 내에 2,000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도원은 프랑스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으로 그 당시 했던 수도원인데 성갈렌 수도원하고 비슷하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 허물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프랑스 수도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성난 민중에 의해서 대부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수도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클루니 수도원은 그런 민중 착취의 그런 상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탑으로만 미뤄보더라도 그 당시 클루니 수도원이 얼마만큼 컸다고 하는 걸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두 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모나스트리도 수도원이라고 그러고 클로이스터라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다릅니다. 모나스트리는 라틴어에서 모나쿠스에서 비롯됐는데 이거는 홀로됨을 뜻합니다. 클로이스터는 갇혀있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거는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거는 모나스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스스로를 갖다가 격리시키는 게 모나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수도는 대부분 이 수도사들이 이 침실을 보면은 기숙사라 그래가지고 2층 위에 한 방에 다 함께 모여 잤어요. 근데 이 생활보다도 자기의 어떤 영성의 극대화를 꿈꾼 사람들이 1083년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11명의 이 수도사를 끌고 프랑스 알프스 밑에 있는 샤르뚜제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게 모나스트리의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이 그랑스 샤르뚜제라고 하는 이 수도원을 촬영해서 만든 영화가 침묵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감독이 이 수도원은 지금도 사람들을 갖다 2km 밖에서부터 통제하고 집어넣어주지 않는 완전한 공세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을 갖다 짓고 싶어서 이 감독이 청원을 했는데 16년 만에 수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찍고 싶으면 와서 찍으라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혼자 오라고. 그래서 이 감독이 자기 촬영장을 두고 혼자 가서 6개월 동안 이 수도원에 기거하면서 이 영화를 찍은 게 침묵 속으로 가는 영화입니다. 2시간 49분의 그런 영화였는데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대화가 별로 없는데 아주 거기에서 저는 시사회에 가서 해설까지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와서 조는 사람도 있고 코 고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수도원을 갖다가 보러 작년에 제가 이제 몇 사람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 수도원은 그레노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인근에서 직선의 거리로 보면 약 불과 한 2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레노블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가면은 한 30분이면 도착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험준한 이 산을 넘는데 무려 3시간 반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차로 이걸 넘는데 3시간 반이었으니까 1080년대에 사람들이 이곳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벽하게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그렇게 험준한 줄 정말 차마 몰랐습니다. 운전수가 이 드라이버가 엄청나게 불평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온갖 욕을 갖다가 다 불어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려서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찾아간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를 갖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는 거의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복사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미사보고 하는 그런 아주 조용한 일과입니다. 신입 수도사가 이제 2명이 이제 들어오죠. 한 사람은 보니까 그 영화 속에 보는 게 아프리카 사람이고 흑인이고 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머리 감고 이제 신입 수도사 옷을 입고 수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화의 말미쯤 돼서 아시아인인 그 수도사가 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왜 돌아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도원 생활을 갖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느냐?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서울로 갑니다. 그 수도사는 한국인. 묘하게 서울이란 한 곳은 이 수도원하고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어떤 곳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이제 그 수도원을 갖다 위에서 이제 본 풍경인데 이 수도원과 똑같은 수도원을 갖다가 이게 그랑 샤르트레즈라는 이름부터 비롯해서 이게 까르토조 혹은 이태리 말로는 체르토사 영어로는 잘못 번역해서 차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한 수도원이 소위 우리말로 봉쇄수도원이라고 번역하는 곳인데 이 봉쇄수도원의 이 같은 유파인 체르토사 수도원 이 밀라노 밑에 있는 수도원의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여기가 입구고 보면은 여기가 이 채플이 있고 수도 행정 보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도사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거주 부분입니다. 한 채 한 채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한 채를 확대해서 보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도고 이게 문입니다. 요 구멍은 음식물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안에서는 밖을 갖다가 문을 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문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낮은 곳에 마당이 있습니다. 비교적 좁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혼자서 평생을 갖다 여기 살아야 되니까 비교적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곳인데 아무튼 들어가면은 밖에서 따주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봉쇄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내부를 보면 이게 이제 입구에서 전체를 보는 풍경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입구고 이 부분이 이제 음식물을 넣어주는 공급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끼만 줍니다.
그리고 뭐 축일에는 이제 고기를 주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빵과 우유가 음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 겨울에는 하루 한 끼만 먹고 날 더운 날은 두 끼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해가 길 때는 이걸 먹고 버티는 겁니다. 내부는 뭐 물론 이렇게 대단히 건박한 그런 장소로 있고 여기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평생 동안 유폐시키는 게 봉쇄수도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쉐일이 있죠. 오르비제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어릴 때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끄레로보라고 하는 수도원이는 시도회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쇄수도원은 달리 건박한 생활을 갖다가 절제의 극치의 생활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바로 떨어져 나간 곳이 이 끄레로보라는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의 원장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이 수도원은 지금 파괴해서 없어지고 이와 유사한 수도원이 프랑스 파리의 근교에 있는 퐁테네 수도원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오르비제가 수도원 순례를 시작했으면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이곳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루트를 따라서 오르비제가 찾아갔음직한 루트를 따라서 저도 순례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채플이 본당이 있고 본당 옆에 이제 마당이 있죠. 마당 주변에 이제 소위 클로이스터 혹은 갤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이어서 챗하우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있는 방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2층이 전체가 이 수도사들이 같이 기거하는 그런 기숙사입니다. 여기에 식당이 있고 여기에 붙어서 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이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 시도의 수도원의 비롯한 여러 가지 수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로 보면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굉장히 건박하게 생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맞이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기둥 구조가 아니고 벽체가 지붕으로 받는 구조라서 벽체를 마음대로 뚫을 수도 없고 해서 작은 계부분을 내고 빛을 받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수도사들이 이제 자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사이에 커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이 창문에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수도사들의 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주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회랑이 이렇게 생겨서 이를 같이 거닐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같이 비슷한 곳에 남부에 가면은 셰낭크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굉장히 유명한 게 라벤더의 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주로 6월 말 7월 초 가면은 이 보랏빛 이 라벤더 이 밭이 지천에 이제 놀려 있는데 향기가 대단합니다. 수도사들이 이 향기를 어떻게 유혹을 견뎠을까? 저는 대단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도도 대단히 건박한 그런 어떤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단히 빛과 어둠의 배열이 놀랍고 모든 찾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침묵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오르비제에게 수도원을 가보라고 하는 꾸드레 신부가 목표하는 곳은 이 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1200년도에 약 한 30년의 세월을 두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건설된 그런 수도원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수도원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은 여기 이제 본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당이 있고 회랑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수도 원장이 근무하는 행정 관계이 있고 요 2층에 이제 이 기숙사가 있고 여기에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공소가 있어서 레이멘 그러니까 소위
수도사들은 여기만 들어오고 이 안에는 수도사들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제 미사를 보러 오면 이 작은 문으로 들어오고 수도사들은 이 공간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있는 곳이고 수도사들이 이래서 예배를 갖다가 미사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의 수도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추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방한 사람들은 중세의 수도사들은 평인이 굉장히 이게 가문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추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 귀족의 자제가 가문이 있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 벗어나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수도사들은 대단한 그런 학문과 학식 기술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갈 때 수사들 몇 명을 갖다 같이 부리던 그 하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 사람을 수사라고 그러고 수사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영내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목공이나 석공이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 건데 아무튼 이 건축은 그 수사가 했든지 수도사가 했든지 밝혀진 게 없지만은 이 건축의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보통의 성당을 보면은 정문 한가운데 큰 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출입하는 문이 굉장히 한 귀퉁이에 작게 뚫려져 있습니다. 작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빛이 완벽하게 절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들어가면 바깥에 그런 어떤 프로방스 지방의 일광에 눈이 익숙해 있다가 들어가면 이게 잠시 이게 캄캄합니다. 어슴푸레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빛이 슬며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빛들입니다. 바닥, 벽, 천장이 단 한 가지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재료도 없고 모든 디테일은 완벽하게 절제가 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설계하고 한 사람이 시공한 것처럼 완전한 그런 어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 공간입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숙사의 2층 부분이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지붕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은 이게 이 수도사들이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빛들이 이런 아치들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빛들이 대단한 심포니입니다. 빛들의 때로는 햇빛의 방향에 대해서 마치 음악처럼 이런 그림자가 바닥에 이렇게 깔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요란한 오케스트라처럼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리듬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빛과 어둠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갖다가 이게 가만히 인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와서 빛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공간들이 즐겨합니다. 들어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빛이 작아서 뭔가를 갖다가 침묵해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갖다 보건 오리베제가 다시 들어와서 라톨레트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롱샹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 현란한 그런 어떤 곡선을 만든 사람이면은 다시 그 다음 작품인 라톨레트 수도원을 만들면 더한 공간을 갖다 만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라톨레트 수도원을 갖다 베껴서 르토로네 수도원을 베껴서 라톨레트를 만듭니다. 이 르토로네 수도원을 갖다 이 공간을 가보고 꼬르비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파리로 되돌아와서 자기 전속 사진 촬영하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다시 가서 르토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을 갖다가 다시 찍게 하고 거기에 그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을 1960년대에 출판이 되는데 그 책 이름이 진실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르비제가 선문을 씁니다. 이 미숙한 콘크리트 시대에 이 진실된 건축을 만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반기하자. 이런 선문을 갖다가 쓸 정도로 꼬르비제는 이 건축에 깊이 심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갖다가 다시 자기 언어로 번안해서 현대적 언어로 베껴서 만든 게 라톨레트 수도원입니다. 돈이 없는 곳이니까 굉장히 거친 재료로 콘크리트로 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들어간 입구입니다. 외관이 이렇습니다.
경사져 있는 곳에 이제 이 땅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이게 수평의 면 만들고 이게 들어간 입구입니다. 마치 불로문처럼 굉장히 작은 이게 입구가 되어 있고 들어가면은 이런 유의 이 채터 전에 10년 전에 이모선 선생님을 갖다가 하고 같이 갔다가 이모선 선생님이 이곳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게 수도사들이 이 거주하는 그런 독방입니다. 폭이 불과 1.8m, 길이가 7.2m인 아주 작은 방입니다. 굉장히 건박한 그런 방이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세면대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다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씁니다. 바깥은 이렇게 거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보면은 이런 삼각형 뿌리라든가 하는 게 보면은 르뚜론이라는 수도원과 굉장히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과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도 그렇습니다. 내부는 지금 이 창설은 제나키스라고 하는 현대음악가가 원래 이제 오르비지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음악의 이론에 따라서 창설을 갖다가 리듬으로 이게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창설에 의해서 나오는 빛들도 어쩐지 이 르뚜론이라는 수도원과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공간을 가면은 마치 내가 어떤 공간 속에서 시간을 갖다가 이제 지난다고 하는 느낌을 갖다가 가집니다. 르뚜론하고 거의 뭐 유사한 점을 저는 발견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쓴 책의 속표지에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본당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 건축은 7번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가이드하면서 갔습니다. 어떤 부류로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지 이 공간에 집어넣고 나면 그 사람들은 일시에 침묵으로 빠집니다. 안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대단한 그런 어떤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그리고 빠져나온다면 다시 가서 이 침묵의 건축이 주는 아름다운 순간을 갖다가 깊이 만끽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광경을 저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이 건축은 빛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게 얼만큼 아름다운가 하는 걸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건축입니다. 굉장히 남루하고 굉장히 이게 건박한 재료로 지어졌지만 마치 이 옛날의 고전을 관통하는 그런 건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밑으로 가면은 이런 경당인데 이게 성자 죽은 분들 갖다 모시는 경당입니다. 부분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다가 숙연하게 이게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20세기 초의 건축은 이 라툴레토 수도원이라고 저는 어느 자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대 건축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적 인간의 영성의 승리가 만든 그런 건축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결혼식한 이몽선 선생님 참 저는 대단히 부럽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유의 공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불교에서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서양의 수도원 못지않은 그런 침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영산암입니다. 봉정산에 있는 영산암인데 이 영산암은 이게 그 전까지는 1989년에 이게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 하는 영화의 무대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이게 감자의 분위기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찾아가는 바람에 원래는 이 봉정사에서 올라가면은 이 길이 있지 않았고 이 둘러서 이렇게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걸 만들어가서 스트레이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원래는 앞에 보이는 것도 이게 밭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다 이 마당으로 다 치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은 보면은 이게 별게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하게 건립연대를 갖다가 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19세기 정도에 아마 지어진 비교적 최근의 어떤 그런 건축입니다.
우하루라고 이제 여기에 이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석고 봤을 때 이게 꽃이 빛처럼 떨어졌다고 해서 우하루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 누각인데, 이게 들어가려면은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는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또 낮아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갖다가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형태라서 구조라서 이거를 겨우 숙이고 들어가면은, 가서 보면은 조심스레 보면은 이 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계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오라고 슬며시 권유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 마당이 보입니다. 마당이 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위에 보면 이게 가운데 마당이 있고, 여기 흥진전하고 이제 삼신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윗마당이 있어서 마당이 이제 또 두 부분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이게 벼롱나무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적절히 공간적 구분도 이게 소나무가 심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집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굉장히 결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게 엉성하고, 뭐 사진이 심의해서 안 옵니다만은 뭐 이 석가래나 이런 것도 참 보잘것 없습니다. 봉정사의 대웅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이고 굉장히 정교한 그런 건축입니다. 그런 건축을 옆에 있는 건축인데 19세기라고 하면 그렇게 또 빈곤한 그런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성한 건축을 갖다가 했다 하는 것은 솜씨가 없어서 한 게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은 곧 들었습니다. 이 건물과 건물이 이어지는 방법도 너무 처연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슬며시 은근하게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굉장히, 물론 뭐 이 건축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축이긴 하지만은 부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갈았죠. 갈면서 어떤 건 더 좋은 부재로 갈기도 하고 뭐 나쁜 부재로 갈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차치하고라도 이 공간이 주는 이 침묵은 르또로네의 침묵과 결코 못하지 않는 그런 어떤 침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요로 인도해서 우리로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이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라리 굉장히 못난 그런 어떤 솜씨 없는 그런 어떤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낸 공간이 훨씬 더 근사해 보였습니다. 부속사가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닐 겁니다. 절로 찾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절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까는 바람에 차가 그냥 뭐 대웅전 바로 옆에까지 이제 오게 하는 바람에 이 아름다움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물론 뭐 가끔 차를 타고 대웅전역까지 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냥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지금도 일찍 내려서 저는 걷기를 하고 합니다. 부속사는 참 가는 길이 참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속사는 가는 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대단히 각 부분이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흙길이 있기도 하다가 이게 이 루데를 지나면은 그냥 가만히 이런 돌들이 깔려져 있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속오라고 아주 슬며시 권유합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와서 건너뛰라고 이야기도 하고,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돌길과 이런 계단들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석축들, 부수사의 석축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축이 부수사의 석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이게 온갖 조잡불던 석축이나 이게 그 마야인들이 만드는 그런 물 쉘터 없는 석축하고는 그 품위와 격이 다릅니다. 이런 항상 끝에는 이런 유의 그런 어떤 단들이 있어서 초대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올라와서 이 대웅전으로 갑니다. 대웅전은
가보면 이 석등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으로 이제 밀려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이제 여기에 앉아서 동향을 향해서 하나 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참배하게 이제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은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월림 기둥에 기대셔서 한없이 사무치는 그리움에 사로잡혔다고 그 고마움을 갖다가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최순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무치는 이 고마움에 사무쳤을까? 이 가서 부처님의 절하고 참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절의 그런 어떤 수명은 그것으로 다 했을 겁니다. 저는 절 건축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량수전에 참배를 하고 마치고 나면 이 한없이 펼쳐지는 수백 산맥의 줄령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게 종교 건축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90km 떨어진 곳에 샤르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프랑스 고딕 형식을 자랑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은 내부에 미로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은 입구인데 들어가면은 원래는 들어와서 사람들이 통과를 갖다 못합니다. 무릎으로 앉아서 이 입구로서 이 무릎을 기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 입구로 중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시 틀어져서 다른 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입구를 하는 순간에 다시 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 원을 갖다가 수없이 반복을 해서 결국은 한 바퀴 빙 돌아서 이게 들어오면은 여기 입구에 출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는 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로를 갖다가 다 걸을 때는 무릎이 다 헤어져서 극심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젠걸음으로 이 미로를 갖다가 그냥 위에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현대인의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또 절이 하나 있는데 대구 비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과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유과사는 이게 아주 작은 절입니다. 유과사는 원래 절의 설립 연역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오랜데 다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그 이후에 다 중추하고 다시 개수한 곳이라서 원래의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만은 우리 산천은 의구하니까 옛날에 그 방식은 다 있었을 겁니다. 유과사는 뭐로 유명하면 길로 원래 유명했습니다. 길이 있는데 들어간 입구가 좀처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과사 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가만 보면은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밭에 유심히 보면 발자국들이 많이 닿아서 돌이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절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밟지도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이걸 발견하고 겨우에 들어가면 이게 유과사 입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들어가면 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인데 원래는 아마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동안에 석축도 무너지고 돌 계단도 무너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가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이 이렇습니다. 아주 라프하고 굉장히 다치기 쉽고 길들을 가다가 이렇게 끊겨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요일들입니다. 이렇게 비 오면은 진창에 가야 되고 이런 요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내에 들어가면은 길은 대웅전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웅전을 갖다가 이게 비켜서서 옆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 길은 산신각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주입니다. 그렇다고 산신각 앞으로 가냐면은 산신각에서 이 길은 비켜나서 비슬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과사를 갖다 간다고 하는 길은 대웅전에 가는 길이 아니라 비슬산 속으로 이게 그냥 사라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게
종교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유가사가 아직도 그런 고전역한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심란하게 만드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종교단체가 돈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물론 돈을 가져서 잘 쓰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참 보지 못해서 항상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티베트의 라사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포탈라 궁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도 있을 생각됩니다. 이 라사에는 조캉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라사에는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7세기 때 송나라 시대 때 어떤 공주가 여기에 있는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공주가 지극하는 그런 어떤 불교도라서 오자마자 이 사원을 하나 건축한 게 이 조캉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캉사원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증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 요 안에 있는 요 내부가 조캉사원입니다. 앞에는 넓은 광장이 이렇게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건축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식은 대단히 정연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각종 참배하는 데가 있고 가운데는 뚫려져 있어가지고 기둥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승려들이 이제 귀가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런 아름다운 아주 좋은 공간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제가 제 눈길을 들었던 조캉사원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배를 하고 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소위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걸어와서 오체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평생을 걸려서 육신을 갖다가 이 땅에 이제 받으면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평생을 걸려서 조캉사원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오체투지란 말은 그 정도 알았는데 느낀 게 수도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서 명상해서 얻는 게 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란 말 자체가 닦을 숫자 길도자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길을 닦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밀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게 수도가 아닙니다. 길을 직접 닦아서 내는 게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그런 어떤 편의함, 안일함에 대해서 조캉사원에서 저는 철저히 반성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이어서 이 유명한 이 말을 갖다 남겨서 우리를 갖다 감동시켰습니다. 갈망하라 그리고 충직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거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다가 추방시켜서 바깥 세상에서 스스로를 갖다가 수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삶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을 갖다가 패러디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항상 밖에 서서 스스로를 갖다가 소위 왕따시켜서 홀로 있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추방시켜야만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 주변의 우리 주변의 어떤 제 주변이 훨씬 더 조금이라도 진보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건축하는 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는 이 평면을 보는 사람, 평면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무한대의 높이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게 평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완벽하게 삼조화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완벽하게 추방시키지 않으면 평면도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건축을 하는 저에게 취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절입니다. 아니면 혹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좀 더 이게 가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감히 오늘 이 아까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만큼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간이 늦어서 정말 딱 2분 정도께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최우선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여보세요?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건축가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한국적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저서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 하실 때 전통 건축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얻어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 건축, 전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전통에 관해서 정리를 하신 분 중에서 제가 가장 일찍 이게 알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온 분이 고유섭 선생님의 전통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분은 개성박물관장을 갖다가 이제 지내셨죠. 이분이 조선미술사 논총이라고 하는 이 문집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구입해서 봤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서문에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에서 피로 씻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가시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것, 겉모양, 요소 이런 게 전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그런 가치가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은 옛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전통입니다. 옛날 것은 고건축이고 옛건축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지 옛을 가리키는가 하는 그 언어적 모순입니다. 옛건축에서 어떤 걸 배우느냐? 그러니까 건축의 본질을 갖다 배워야지 건축의 양식을 배우면은 그는 고건축을 연구한 사람이지 현대건축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건축을 한 사람은 옛날 양식을 연구하지만 현대건축을 한 사람은 건축 우리 지속적인 삶, 앞으로 미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옛건축을 양식을 모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을 가져야 될 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건축이 수행에 대한 목적과 어떻게 부합하느냐 하는 한목적성. 학교는 학교답고 공장은 공장답고 사무실은 사무실다울 때 한목적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그 장소에 맞아야 되는 건축입니다. 그 장소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한국 땅에 짓는 건축을 사막에 짓는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에 맞는 건축입니다. 시대성에 관한 건축입니다. 이 시대에 기와집으로 집을 갖다가 옛날 형식으로 빚는 것은 그것은 취미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건축이 안 됩니다. 옛날에 확실한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복원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제외하고는 이 시대의 양식으로 짓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통입니다. 다만 그 전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국인에게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유전인자적 그런 관습으로 이게 재현하는 것이 바른 뜻이라고 합니다. 예건주의 가서 배웠을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지 그리고 옛날에 국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한 분께는 저쪽 블럭에서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께 받겠습니다. 아까 손들어 주셨던 분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지금 없어진 대구 비술산 유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이 뭐 대웅전으로 바로 통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비술산 쪽으로 살아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종교 건축이라는 것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가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이게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혼 중에서도 혼도 소울이니까 감정이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 영은 굉장히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령이 성령으로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지 자기 영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이 없는 행모입니다. 끝없는 길이 종교 생활이니까 단지 가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나오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닦아야 될 수도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팀에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요. 그건 전통건축에서 아까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뭐 그걸로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 다시 제가 두 번 얘기하시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시간 강연과 질의응답 감사드리고요. 잠시 저희 다음 강연에 대한 안내